동영상 잘 보고 오셨죠? 사실 저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거라서 저항권이라는 게 18세기에 벌써부터 그런 혁명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저도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책 보면서 이렇게까지 서구의 사상들이 발전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의 저항권, 그다음에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보실 게 97원과 4인데요.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좀 존중하는, 입법권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여기에는 제가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 문제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적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부분인데, 한 가지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2000헌마 238 등 결정인데요.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 질서로 선언한 거다. 그래서 우리 재판소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 가치로 인정하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에서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대해서 진행이 처음에 됐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실효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8조 4항의 정당 관련 조항이거든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위헌정당 제도를 두고 있고 37조 2항의 경우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국민주권에 의해서 국민이 힘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세냐라고 얘기했을 때 8조가 지금 정당이 되어 있거든요. 정당이요. 정당 이외에 7조가 있습니다. 7조가 바로 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진짜 힘이 세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공무원이 되시면 농담삼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이 한정합헌으로 나온 것, 그 다음에 위헌으로 나온 것, 그리고 합헌으로 나와 있는 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당해산제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통진당 사건 해산되었던 거 그런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죠. 편천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1948년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1차 개헌, 2차 개헌, 지금은 이제 9차 개헌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행헌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양공 교수님 책에도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양공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들은 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종숙 교수님 책 보시는 분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유현 변호사 책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는 재헌헌법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재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그 이후에 8월 15일에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죠. 이후에 정부가 수립됐고요. 재헌헌법은 만들어지는데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유진호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요, 재헌헌법은 재헌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 구성은 양원제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거죠. 잘 보면 의원내각제 이후에는 미국의 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승만과 미국정 당국은 이에 반대해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 구성은 단원제로 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결국 이승만의 주장대로 대통령과 단원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고요. 의원내각제 중에서는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라고 잘 보이죠? 제가 펜을 색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 이제 학자분들은 대통령제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첨가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재헌헌법 과정을 보면은 원래 우리 헌법의 재헌헌법의 기본 스트림은 의원내각제로 짜져 있었던 거고요. 그 위에 대통령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들 중에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의원이 정부의 강요, 즉 장관을 겸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회의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매우 특이한 상황이죠.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의회에서 상원이고 하원이고 간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한 명을 포섭을 해서 이 사람이 발의하도록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우리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우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의원이 장관 겸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정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의원내각제적인 기능을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에서 원래 우리는 의원내각제라는 스트림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얹어진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재헌헌법의 조항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시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간접선거하고요. 그 다음에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국회는 단원제 국회를 두고 있었죠. 근데 52년에 56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국회에서 간선으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승만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었고, 야당 측에서도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이때 대통령은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하여 폭력과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가뒀죠. 가둬놓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야당 측 개헌안에 국무원 불신임제가 가미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고요.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1차 개헌이 1952년, 그러니까 6.25 전쟁 그 시기에 진행됐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4년도 2차 개헌이 참 재밌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자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중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203명 중에서 135명이 찬성해서 50% 플러스 1이라는 머저리티를 다수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0.4는 내리고 0.5는 올리면 돼라고 해서 다수결이 된 것처럼 4.4.5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의결 정독수에 미달하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가 설립되고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3차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헌적 개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3차 개헌 1960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었던 건 이 당시에 이제 3차 개헌은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됐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도 신설했고요.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설되었고요. 정당 조항을 신설했고 위원정당 해산제도도 채택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제로 했고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했고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죠. 보면 3차 개헌, 그러니까 4.19 이후에 만들어졌던 헌법은 지금 봐도 매우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61년도에 5.16 이후에 박정희 장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된 거죠. 헌법 전문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 다시 대통령제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권의제, 국회를 단원제로 다시 돌렸고 국민투표제 도입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67년 개헌이 6차 개헌인데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의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한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이 6차 개헌안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모두를 거쳐서 확정된 개헌안이 요거 하나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대통령 연임을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4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요. 7차 개헌 아마 아실 겁니다. 유신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헌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8차 개헌은 79년 11.6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행헌법은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돼서 국민투표로 확정됐는데 유권자 78.2%가 투표해서 93.1%가 찬성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상황이죠. 통치 구조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야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넘어가 보죠.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개별적 기본권들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 없어졌다가 다시 헌법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기준이죠. 국적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이라고 함은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이유다. 그래서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지만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국적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시민권, 영주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적 단행법주의, 그 다음에 국적법 연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적 취득에는 선천적 취득이 이제 거의 가장 많은 상황인 거죠. 태어남으로써, 그리고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들. 그래서 부가 한국인인 자는 물론 외국인인 부와 한국인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도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적출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비적출자도 제1호에 의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 관계는 자의 출생 당시에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인 모와 한국인인 부 사이의 비적출자는 제3조에 의해서 한국인 생부의 인지를 거치거나 귀화 절차를 통해서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결정례인데요. 부계혈통주의 위헌이냐 했을 때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인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별을 취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복자 같은 경우에는 망부,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부계혈통을 적용하는데요. 모가 사망한 후 자가 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지주의 보충되는 거 채택하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이 취득되는 상황들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인지, 귀화, 입양, 혼인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에 의한 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는 귀화 허가에서 품행 단정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직 정의를 내려주죠. 아예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렇겠죠. 품행이 단정할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에 의한 국적 취득 살펴보시면 되고요. 간이귀화, 특별귀화 두 개에 의해서 진행된다.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수반 취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이 여러 가지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국적 회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결정을 한번 보죠. 정부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중국 동포를 중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고 있는데 헌법 전문이나 2조 2항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동포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의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수국적,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국적, 복수국적 허용되는 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거, 이 결정에도 꼭 보셔야 됩니다. 국적 선택 제도와 복수국적 유지, 이것도 법조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되어 있는데요.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고 복수국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국적의 상실,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해서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그리고 국적 상실자는 어떻게 권리 변동이 되는지 쭉 읽어보시고 제가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국적법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국적이 취득되는 거는 선천적 국적 취득과 후천적 국적 취득으로 나뉘고요. 후천적인 국적 취득은 인지, 기여와 입양, 혼인, 수반 취득, 국적 회복 이렇게 6개의 절차가 있다는 거. 국적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상실은 자진과 비자진,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나눠져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외국민 보호죠. 헌법 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재외국민 보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80년도에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규정한 거에 비해서 현행법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인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냐 라고 했을 때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재외국민은 국적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하는 사람이죠.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내 중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했을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 제한되는 거, 이것도 헌법 불합치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의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 거, 이거 좀 재밌는 결정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 헌마 1047 2018년 1월 25일 결정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될 뿐 국민인 주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서 아예 위헌 결정을 내렸던 아주 유명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1징용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는 구체적 자기의무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각하 결정을 내렸고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 실명법도 재외국적 동포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재외국민은 내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2010 헌바 11이랑 2010 헌가 74 이 두 개의 결정에 있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이것들 다 진행되는 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요. 한번 보시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법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국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배울 영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국가,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문제는 여기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인권의 문제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인권은 조금 더 넓은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죠. 국민할 때 국자. 요거를 이렇게 지워보면 이게 예전에 섬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역이냐? 영토, 영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공간적인 존립 기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 3조에 의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지금 우리의 지금 힘이 미치지 않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영토냐? 당연히 영토다. 하지만 미수봉 영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영해는 접속 12LE, 대한해협은 12LE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이 12LE, 24LE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한해협은 예외로 하고 있다. 뭐 무해통항권 이런 거 나중에 국제법 배우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영토조항하고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충돌이라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이 완성된 국가임을 전제로 해서 제헌헌법 이래 줄곧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었고, 반면에 평화통일조항은 72년에 이른바 유신헌법 당시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등 처음으로 헌법전에 들어오게 됐고, 현행헌법은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분명한 평화통일에 관한 원칙을 두게 됐죠. 그런데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통일조항과 상충하게 되겠죠. 영토조항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관계의 현실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의 실제와 유리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영토조항은 분단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규정한 거고, 이는 분단 현실을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조약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들이 막 계속 주장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인정한 학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그냥 흡수통일하면 돼. 아니야. 유일한 합법적 무약. 그러니까 평화통일조항은 상호 모순되지 않아. 아니야. 남북한의 특수관계론으로 진행돼야 돼. 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긍정설은. 부정설은 평화통일조항을 우선해야 된다. 영토조항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헌법 변천으로 보자.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자. 입법적으로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지금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규정에 있어서 통일을 당위로 놓을 거냐 아니면 평화를 당위로 놓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게 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 세대에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국가 승인 문제, 그 다음에 남북 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영토조항 관련된 것들, 그리고 평화통일 관련된 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결정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 헌장이라는 다변 조약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 헌장 4조 1항의 해석상 신규 가맹국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의 관례고 국제법상 통설이니까 국가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도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의 개념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국가 간의 그런 협약인 조약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그리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금 실정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각의 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걸 뭐 인정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거 이제 교류협력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살펴봤던 남북 합의서를 어떻게 법적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탈북자들, 요즘 이제 세터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3년도에 결정례가 있는데요. 보시죠.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제가 설명드렸던 3조입니다.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기 때문에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보고 북한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 사이에 투자자 및 투자 그리고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과 동법 시행령 외국환 관리 지침이 적용된다. 관련 범위 내에서 외국환 거래법이 당연히 준용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군 이게 아주 좀 특수한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북한 주민 그러니까 북한 외국으로 안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결정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외국환 관리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봤다라는 거죠. 국가성을 인정한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례입니다. 그렇지만 탈북 의료인의 한의사 자격은 헌법 조문이나 헌법 해석에 의해서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각한 결정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족 내부 간의 거래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네요. 항상 이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좀 중요한데요. 이 민족이 우리 헌법에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3조의 영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에 의해서 평화통일이라는 당위 목적을 위해서 민족의 개념을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근대라는 가치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오개혁 이후부터 이제 근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학을 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근대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대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개인의 발견입니다. 그 전에 근대 이전에는 개인으로서 사람이 존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했느냐? 개인이 아니라 근대 이전에는 집단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근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개인이라는 게 진행됐구나라는 건데 이 개인은 쪼개질 수 없는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 원소래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디바이드의 비행기 좀 지나갈게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인 건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많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와이프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와이프 일하면서 애기 보고 그 다음에 장모님 출동하시고 예비군 출동하셔서 보시고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발견. 저희 회사는 지하에 구내 식당이 있는데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 여기 부장님, 부장님 1, 부장님 2, 부장님 3, 교수 1, 교수 2 이렇게 여기는 다른 부서 1부서 제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여기 2부서, 3부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면 한 자리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11시 반에 내려와서 먹고요. 35분에 먹고요.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옆에 앉아서 먹다가 우르르 내려와서 먹다가 요즘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먹냐면 자리가 이렇게 6개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먹었었거든요. 이쪽을 비우고 근데 이것도 옆에서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요즘은 책상을 이렇게 2개 붙여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훨씬 좀 다르게 먹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도 드디어 개인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 동료들이랑 밥을 같이 먹는데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혼밥이 원칙인데 우리는 때려 먹는 떼밥을 먹고 있죠. 이건 원칙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원래 밥은 혼자 먹는 거지 라는 걸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면서 개인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집단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질적인 발전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집단이 커진 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우선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 실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민족인지 우리만 보더라도 북반계 남반계 얘기해서 북쪽에서 피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남쪽에서 피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단일 민족으로 묶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통일보다 말씀드렸지만 그래,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리고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그래 남한과 북한이 같이 정치 체제를 합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을 때 그때 통일을 논의해도 되는 거지. 조금 뭐랄까 저는 개인이 발견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집단 논리가 커진 게 민족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실 글도 한번 썼었습니다. 헌법학 연구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민족 관련된 거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반통일 세력이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고 저는 통일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한다면 단지
통일이 원칙이 아니라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당위가 되고 그 다음에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원칙이라는 거고요. 통일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어느 한 연령대 이런 사람들이 독점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맞느냐 그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우리 개인의 발견 그리고 근대의 발견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회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회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돌아가요. 뭐 공무원 사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와이프 다니는 회사도 외국계 회사인데 회식이 가끔 있었는데 회식을 안 하고 사람들이 굳이 모여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돌아가요. 코로나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 지워지네. 얼마 전에 그 법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던데 이제 3주차 수업도 그냥 이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영상 강의로 3주차 때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가서 만나 뵙기를 악망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그 제 채널 보시면 옆에 채팅할 수 있는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태 중에서 군주국과 공화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1조 1항을 아주 좁게 생각해 보면 이제 군주국에 대응하는 즉 왕이 없는 상태를 공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화라는 개념도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원래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려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정에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쫓아내고 밑에 있던 몇 명 신하들이 나라를 되게 잘 이끌어갔다는 거죠. 이 당시 시대를 뭐 공화의 시대다 얘기해가지고 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화의 가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아까운 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A라고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B라고 생각해요. A라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명이고요. 그다음에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9명.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얘 의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49명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죠. 이 간극을 채워주는 게 사실은 공화입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공화라는 것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제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가 강성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키케로 그 다음에 피렌체라는 그런 공국이 있었죠. 이탈리아에 있었던 공국인데 피렌체 공국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키아벨리가 키케로 시대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피렌체는 그 이탈리아의 하나의 이제 공국에 불과했는데 되게 힘이 약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몇몇 집안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던 그런 나라였는데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맨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못 세웠는데 옛날에 보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다. 얘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냐라는 걸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타의 다른 것들, 뭐 군주론이라 이런 걸 썼지만 로마산 운모라는 책을 쓰면서 로마 시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170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이 생길 때 13개주가 연합을 하게 됐잖아요. 이 당시에 연방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연방이 아닌 독립적인 나라로 진행이 될 건지 갈등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당시에 연방주의자의 대표자가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이 사람도 사실 공화주의라고 통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서 공화의 가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헌법의 변천에서 설명드렸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의 관점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은 색깔 중에서 제가 칠한 것처럼 빨간색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빨강을 선호해요. 이 B라는 사람은 원래 파랑을 선호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선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선호가 각각 있어요. 있는데 이 선호가 변경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변경이 가능해? 변경이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게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아니, 변경이 불가해 라고 얘기하는 게 선호 집합민주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학생들이 한 40분 정도 제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40명 중에서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하나는 제가 치킨을 고르거나 아니면 피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얘기했더니 40명의 학생 중에서 21명이 저는 치킨 먹을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9명의 학생이 저는 피자 먹을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머저리티죠? 어떤 게 더 다수죠? 당연히 얘가 다수입니다. 얘가 다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쪽 더 많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지배해. 너는 피지배야. 표현이 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야, 우리 얘네가 더 많으니까 치킨 시켜 먹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딱딱 각각의 선호를 그냥 잡아서 집합해 보는 거죠. 이쪽 선호를 보니까 21명이 선호하네. 이쪽 선호 피자를 보니까 19명이 선호하네. 야, 우리 이거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떡하자? 네, 그냥 치킨 먹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급 문자가 오죠. 긴급 재난 문자. 코로나 문자는 아니지만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치킨의 원료에 닿으면 닭에 이상한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먹으면 안 돼요 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죠. 야, 이거 뭐 문자 못 봤어? 니네 닭 먹으면 안 돼. 큰일 난대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닭 안 먹고 피자 먹을래 라고 돌릴 수 있죠. 이거를 선호가 변경 가능할 경우에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변경 가능성을 용인하는 게 수기민주주의. 그리고 아니야, 한 번 정해진 선호는 절대 변경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선호집합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의회제도에서 국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둘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딱 당론이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죠. 대화 토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딜리버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거나 결정되는데 매우 심각한 흠결을 가져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다수결, 별거 아닌 제도인 것 같죠. 이 다수결 제도도 사실은 일종의 황금률입니다. 왜 황금률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다수결 제도하고 반대되는 제도를 만장일치라고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가 최고의 선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100명의 사람 중에서 99명이 찬성하고요. 1명이 반대해요. 그럼 만장일치가 최고의 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99명이 찬성하는 입장과 1명이 반대하는 가치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1명만 반대해도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99명이 98명으로 줄고 97, 96 쭉쭉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2명, 3명, 4명, 5명 쭉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장 만장일치 되는데 힘이 가장 덜 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 51명의 가치와 41명의 가치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99하고 1이 같다가 98하고 2가 같고 97하고 3이 같다가 궁극적으로 사람 숫자가 여기는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황금 비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거의 유사해지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다수결을 황금 비율,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주권,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 헌법과 헌법학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선거와 추첨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 변천되는 과정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된 1차 제헌헌법부터 시작해서 1차 개헌부터 현행헌법인 9차 개헌까지의 중요한 점들을 봤었고요. 헌법의 적용 범위에서 인적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물적 적용 범위 판단을 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 부분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가 형태 부분을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